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데이 7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멘토분들이 한 분 한 분 출연하시면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종목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출연해 주신 우리 멘토님들이 말씀해드린 관심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 말부터는 우리가 멘토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상까지도 안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재 멘토님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대협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제 휴대폰하고 가전제품, 이제 로봇 이렇게 세 업종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업종하고는 달리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른 업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구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 지금 아는 것처럼.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네. 탐구학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맡고 계시는 업종이 아니라 사실 좀 도전적이기도 할 것 같아요. 도전적이기도.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업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을 준비를 하셨는지, 왜 준비하셨는지. 저번 주에 이제 CES 2024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못 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아보다가 모빌리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 UAM 산업이라고 또 하죠. 모빌리티를 준비한 많은 기업들 중에 이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작년에 이 혁신 기술 부재라는 이유로 이 돌연 불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아와 이제 현대모비스 그룹 7개사가 총 출동하여서 이제 최대 규모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8년 출시 예정인 이 차세대 기체 이 SA2를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엄청 혁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2. 이게 차세대 모빌리티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중간에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체고 어떤 것들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비행기와 자동차를 이제 결합한 이 SA2는 이 조종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400에서 이제 500m 상공에서 이 시속 200km의 속도로 60km 이상의 거리를 이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eVTOL 기체로 이 전력을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이제 부품 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본체와 장비 비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이 소음 문제도 또 심각할 수가 있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소리도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eVTOL은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 소음마저도 약간 식기세척기의 소음 정도?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소리가 굉장히 엔진음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진이 없어지면서 소음이 굉장히 조용해져서 일부러 소리를 넣을 정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헬리콥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력을 사용하면서 거의 전자기기인데 약간 좀 AC 정도의 소음이 나지 않을까? 네네. 네, 그게 이제 좀 크게 된 AC도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하는 그 장난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AC 헬리콥터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2027년도에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원래 2027년도에 이제 출시 예정이었는데 정확히 이제 상용화를 하려면 28년까지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용화가 되기까지에는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정치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엮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과거에도 정부에서 모빌리티 시대를 좀 앞당기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전망들도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막상 개발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밝고 또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도 많이 불러오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곧 상용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상용화가 되기까지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네, 뭐 맞습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제 올해 8월부터 이제 내년 12월까지 이 전남 공원군에 있는 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1단계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도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상용화가 되려면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의 이 착륙장을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에서 잠실 운동장과 그리고 여의도공원, 용산이 초기 버티포트 부지로 이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공원에 가면 탈 수 있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강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때 우리 김정재 멘토와 함께 모빌리티를 뭐 당시 되면 이제 택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맞죠. 네, 택시를 타보는 영상까지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이 국내 UAM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이제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KUAM 로드맵에 의하면 25년까지 상용화를 한 후, 그리고 30년에서 35년까지 성장기를 통해 그 후 이제 성숙기를 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기 이후에는 이제 자율 비행을 통해 완전 자동 교통 관리 시스템으로 운용할 계획도 있고 또 이제 이 KUAM 로드맵 계획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좀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전기차 당시가 한 2020년도였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왔다라고 해도 사실 실상으로 전기차가 당시에 도심에서 보이기가 어려웠었던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저도 했긴 했지만 네. 그게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기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다. 사실 그때가 좀 매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지금 이제 전기 헬리콥터가 돌아다니는 그런 걸 보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빌리티가 운행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때까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전략적인 구간이 오지 않을까. 네네. 앞으로 상용화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갈 수 있을까? 최근 이제 로봇과 드론이 이 무인 배송 수단이 가능해지는 이 생활 물류 서비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월마트 이제 CES 2024도 제가 보니까 이 드론 배송에 관한 이 기술 혁신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문을 하면 이 15분 내에 이 배송이 오고, 이 가격도 건당 대략 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내년 말까지 한 가구 75%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이런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도 곧 이런 에어 택시는 좀 무리여도 드론이나 로봇들이 이제 택배가 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태우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 네. 예, 물류 쪽에 먼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최우선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이 물류 쪽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월마트에서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이제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그런 물류 쿠팡 배민에서 배민, 특히 배민하고 쿠팡이 좀 네. 협찬. 배민하고 쿠팡이 좀 알겠습니다. 그럼 물류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사실 프로펠러가 있는 기체들은 좀 안전사고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문 앞에다가 계단을 타고 헬리콥터가 그 드론이 들어올 수도 없을 거고. 그쵸. 엘리베이터를 또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옥상에다가 툭 던지고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도로에 문 입구 건물 앞에 도로에 그냥 툭 던져놓고 가든가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엄청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네. 이제 물건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뭐 갈고리나 이렇게 그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을 하고 착륙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착륙하지 않고 이렇게 상공에서 이 낙하산이 부착된 이 특수 설계 상자로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또 이런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관리인. 네. 그럼 우리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수신호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럼 택배 오면 수신호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네요, 관리인. 자, 그러면은 우리 관리인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하나 시스템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이 UAM 기체 개발에 착수한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이 수직 이륙 착륙기와 이 UAM 간제 시스템인 이 교통관리 솔루션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또 이 하나 시스템의 버터플라이에는 eVTOL 타입으로 이 고성능과 고효율 그리고 저소음의 성능을 자랑하고 특히 이 에너지 절감 비행 기술에 큰 관심이 갑니다. 현재는 이 상용 운송 서비스를 위한 이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연계 플랫폼도 구축 중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버터플라이라는 거는 하나 시스템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빌리티의 한 프로젝트 중에 네, 맞습니다. 이름의 하나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 시스템이 이제 관련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금 관리인 이렇게 수신호 하는 관리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시스템으로 치면 관제 시스템인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하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추세 전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추세도 굉장히 좀 예쁘게 보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현재 이 정배열 패턴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쭉 이어갈 시에는 좋은 그림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 21선을 좀 약간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1선을 한 번씩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 최소 이제 21,000원에서 23,000원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이 뚫려가지고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 17,500원이나 이 16,500원까지는 우리가 좀 지지 라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기 목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의 기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120선 기준으로 이 15,000원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거 하방 이탈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상당히 이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세가 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은 실증 단계에서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21선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121선이 15,000원 부분들까지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략적인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 좀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분석 의견이므로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시스템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관련 기업이 뭐 하나 시스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현대 오토웨이버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 자동차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이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이 자동화 공장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 오토웨이버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 또 현대차는 지금 이 SDV라고 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인 자동차 전력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고 이 공장은 이 미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추후 이 보여드린 이 SA2를 비롯한 이 AM 생태계를 구축 준비 중에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AAM 같은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보다 좀 더 확장된 더 큰 틀의 개념을 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AAM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이버가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라고 그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자동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동화 시설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필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자동화 공장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원가 절감도 될 거고
약간 이제 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드는 것들은 우리 삼성 공장 같은 거 보면 기계가 로봇이 위에 이제 철 그 축에다가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쭉 맞습니다. 내려오고.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술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되긴 하지만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 효율은 최고긴 하거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생산자 한 명이랑 이 로봇 하나랑 이렇게 관리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력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그러면 협동 로봇 쪽의 자동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가 이 분야에서 강자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재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간단하게 체크.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PER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그 이유가 항상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이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면 지금 현재 크게 눌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60일선과 120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점점 이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높아지면서 추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를 우리가 함께 보시자면 이때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죠. 그 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현대오토에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1선과 120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추후 이 18만원 부근을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61선과 120선을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16만원 이하로 좀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잡고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적인 부분들 같이 함께 재무제표를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PER이 자칫하면은 좀 높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고밸류적인 부분에서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업 가치의 상승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주고 있고 지지도 받고 있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21선의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시스템과 현대 오토에버 의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또 관련 업종은 또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주 항공 쪽 모빌리티와 연관돼 가지고 좀 더 이제 지구 내에서 했다면 지구 밖으로. 네, 맞아요. 지구 밖으로 또 나가봐야 되니까. 네. 이슈가 최근에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판 뭐 나사가 생긴다, 한국판 나사가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름이 없다,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이제 G20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만 우주 전담 기구가 없는데요. 1월 9일에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판 나사가 등장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과거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9개월 동안 이 이슈는 지속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법안 처리가 좀 늦어지면서 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수행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지속 기간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슈가 길어졌고, 이 문제는 이제 작년 10월에 해소가 됐지만 이 입지에 대한 문제도 좀 점차 심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오래 걸린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좀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통과를 시키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누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냐, 인프라를 어디에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약간 이런 문제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뭐 다 해결이 된 상태라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한국판 나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앞으로 나사 같은 그런 수행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이슈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연도는 좀 우주항공의 해라고 좀 불려도 될 만큼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2월에는 이 스페이스 X의 이 달 착륙선 발사 예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스타쉽 프로젝트.
이 발사체를 쏘고 이 발사체가 이렇게 거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수직 낙하를 하면서 이 재착륙하여 이 재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한국 기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관심이 갑니다. 한국 기업과 연관. 한국 기업이 이게 재활용을 하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낮춰주는 거에 이 스타쉽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한국 네. 기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네. 좀 기대가 되고. 자, 아쉽게도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국내에 아직까지 없는 걸로. 네, 그건 아쉽습니다. 네, 좀 참여를 했으면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앞으로 미래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봐야겠죠. 네. 자, 이게 스페이스 X가 2월에 진행을 된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슈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이 나사와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함께 개발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이제 4월에는 이 4명의 민간인이 우주 비행을 하는 이 폴라리스던 임무와, 그리고 6월에는 이 유럽 우주국 ESA가 인공위성을 운송하는 용도로 이 로켓 발사를 시도하고, 이 8월에는 화성 탐사선 발사 예정과, 그리고 10월에는 이 유럽 우주국이 소행성 탐사 임무와, 그리고 나사는 이 목성의 위성인 이 유로파를 탐사하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월에는 이 미국 우주기업 이 로켓갭에서 금성으로 향하는 이 탐사선이 발사될 것으로 보아 이렇게 이슈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앞으로 이 신규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우주항공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산업 성장성에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우주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대한 기술과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국내 기술력이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랍과 관련이 좀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랍에서 이 카이스트의 우주항공 기술을 배워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 화성 탐사선인 아마를 21년 2월에 이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이 미국, 그리고 러시아, 유럽 우주국, 그리고 인도에 이어 5번째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 항공 우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기술을 배워갔는데 달도 아니고 화성 궤도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과 그 간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 경쟁이 완전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냉정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할 정도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 쪽으로의 각 국가별로 기술력을 좀 과시하기 위한 활용 방안으로도 과거에 소련, 미국과의 냉전 시대 재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이 올해는 이 성능이 향상된 이 차세대 발사체와 그리고 달 착륙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년 말에 이 가기부에 따르면 이 올해는 우주 개발 분야에 1,310억 원 투자와 그리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입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31년까지 총 8년간 이 6천억 내에 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이 33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 착륙선 개발에만 5,303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으니, 향후 이 장기적인 이슈는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9월에는 이 우주 탐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아 아마 이 시장에서도 산업 전반에는 좀 약간 활기를 더욱더 불어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히 우주 경쟁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발점. 네, 맞습니다. 완전 올해부터가 우주 경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이제 컨택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컨택은 우주 지상국 서비스와 이성 영상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이 컨택의 주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상국 시스템, 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우주 지상국 설계와 구축, 그리고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까지 모두 가능한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전 세계 유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업이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좀 적자인 기업이 있지만, 한번 이 구축을 해두면 이 고객 위성이 컨택 지상국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신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주에서 지구로 수신을 하면은 송신을 받고 하는 그런 기지국이 필요한데 이 기지국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다. 하지만 기지국을 설립하면 유지보수 비용에당 사용하는 이제 사용료를 계속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컨택이라는 기업을 컨택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택 딱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 상반기에 국내 최초 1.5m 급을 보유한 이 민간 위성인 오름인성을 이제 스페이스 X와 이 발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좀 주목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의 수혜주는 컨택이다. 네,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컨택 기업의 기술적인 현황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네, 지금 신규 상장주여가지고 아직. 네, 이거 설명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컨택을 한번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컨택은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9일 날 이 보호 외소가 풀리면서 매도세는 발견이 안 되고 오히려 거래량이 추후 들어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1년 그리고 3년의 보호 외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컨택을 보시면 고가 21,000원에서 이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아 이후에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추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좀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21선을 잘 지지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21선의 지지를 받고 아니면 여기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최소 다시 23,000원과 25,000원 이상의 그림을 보고 있고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대 18,000원이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컨택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그런 전략을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공모가의 지금 21선 부분들에 약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하단과 상단 이런 것들 전략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자, 컨택을 우리가 컨택을 해봤고 그 다음 어떤 기업을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이 방위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이 신규 수주 기대감과 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국방 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이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이 차세대 중형 위성 및 그리고 국방 위성 개발 사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체계 총 조립을 수행하고 핵심 구성품인 1단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등 이 우주 산업 영역의 기술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항공우주가 방산 쪽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방산 기업인 우주산업과 굉장히 좀 기술력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겹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적인 부분들은 우리 대여반에 오시면은 다른 멘토 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대여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후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저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때 21선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56,000원대의 매물대를 다시 소화하게 된다면 추후 56,000원 이상, 이 58,000원, 6만원까지 좀 보고 있고 현재 21선 다시 주가가 좀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서 21선 이탈을 하게 될 시 48,000원의 부근을 좀 지지라인으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설명 좀 해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물대 56,000원대 저항 구간에 돌파를 하는지 시도가 조만간 좀 나와줄 것 같은데 매물 소화를 좀 어떻게 거치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2차 지지 라인이 49,500원을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47,500원까지도 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2,500원의 지지 구간들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시스템과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컨택과
한국항공 우주까지 4기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김현재 멘토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수익률이 계속 따라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딱 2종목만 골라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UAM 산업에서 이 현대오토에버를 고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에서는 이 한국항공우주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오토에버와 한국항공우주 2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설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봐야 할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까지도 우리 김정재 멘토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